강희창 교수입니다. 오늘 이제 15강째인데 오늘은 마르크스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렵고도 곤란하고도 또 어쩌면 조금씩 알아야 되는 그런 주제가 마르크스주의, 막시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강의를 학부에 포스트 모더니즘과 기독교 그리고 신대원의 설교 구성 방법론과 기독교 역사 철학 이렇게 세 과목을 맡고 있는데 그 마지막 강의는 모두가 다 마르크스를 강의 내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기독교도 시대 흐름과 관련해서 역사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마르크스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고 또 이제 기독교 역사 철학은 마르크스를 다루어야만 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강의 계획을 할 때 잡았던 여러 사람들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는데 몇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의 15강의를 마친 다음에도 조금 더 준비가 되는 대로 한 번 더 유튜브에 띄우면서 광고를 하도록 하고 일단 15번째 강의는 이 마르크스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본래는 이제 기말고사가 15강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마르크스 강의를 마지막 강의로 하도록 하는데 마르크스에 대해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다뤄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이제 가능한 객관적으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가능한 객관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어떤 비판을 위한 선동적인 것은 당장은 듣기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엔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반론도 그만큼 선동적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능한 객관성 있게 해보려고 하는데 칼 웨비트의 책은 좀 기독교 쪽에 너무 해서 객관성에 있어서 다 옳은 얘기긴 한데 그래서 베빙턴 쪽의 자료를 조금 더 그쪽에 참고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자료를 보면서 마르크스와 역사적 유물론. 역사적 유물론이란 말이 많이 들어온 말이죠. 근데 이제 의미 같은 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럼 내용을 위로부터 한 줄씩. 마르크스주의는 정치적 강령이나 경제 분석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세계관이기도 하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마르크스주의가 경제 분석이라는 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 문제가 마르크스주의의 모든 논리의 핵심 부분에 있는데 그러니까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경제 분석은 강력하게 내용 중에 점거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마르크스주의가 들어간 나라들은 어쨌든 좌파 우파 혁명 같은 이런 게 강했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강력한 움직임으로 들어가서 정치적 강령이라는 건 기본적인 큰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니까 마르크스주의는 정치적 강령인 건 분명하고 경제적 분석인 것도 분명해요. 근데 그럴 그만큼 마르크스주의는 역사적 세계관을 제시해요. 역사의 미래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일을 많이 해왔죠.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는 정치적 강령이기도 하고 경제 분석이기도 하고 역사적 세계관이기도 하다. 특히 이제 제가 이번에 강의하려는 게 역사적 차원이기 때문에 역사적 세계관인 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유물론이다. Historical Materialism. 자, 유물론이라고 할 때 그 작은 글씨로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개정. 우선 역사라고 할 때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역사에 있어서 역사가 어떤 자연법칙 같은 자연과학적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가느냐 그런 차원이 있었고 어떤 실증주의적인 입장에서 그 다음에 어떤 영웅적인 어떤 인간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느냐 이런 차원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어떤 초월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한 건 아니었어요. 멀거나 가깝거나 기독교적인 역사관과 상관이 있었지만 그런 그래서 여기서 나올 때 역사라고 할 때 역사적 유물론에서 역사는 어떤 초월적 하나님과 관련을 짓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고 믿음, 소망, 사랑 얘기하는 건 전부 보이지 않는 정신적 관계, 관념적 관계들인데 그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어떤 물질과 생산에 대한 것부터 먼저 근원적인 토대로 보는 게 유물론이기 때문에 역사적 유물론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막연이라도 알고 있는 기독교적인 신앙적 역사관하고는 정반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이런 개념 자체가 왜 정반대인지 그것을 우리가 조금 깨닫고서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데 참고가 되어야 되겠죠. 그 작은 글씨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개념과 동일한 의미다. 실제로 마르크스가 자기 책에서 역사적 유물론이란 말을 실제로 썼던 건 아니에요. 근데 엥겔스가 보기에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개념이다. 이게 전부 그래서 마르크스주의 전망 전체를 가리킨다. 마르크스주의가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역사의 미래를 가리키고 전부를 일관해서 그 전망 전체를 뭉뚱그려 가지고 한마디로 한다면 역사적 유물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로 다음에 물질적 조건들이 인간의 역사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토대가 된다는 얘기였죠. 영혼의 정신적 토대가 아니고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의 중심 신념은 물질적 조건들, 어떤 생산 조건들이 인간의 역사를 형성한다. 그래서 그 굵은 글씨로 된 부분, 인간이 자신의 생존 수단을 생산해내는 방법이야말로 역사 변화의 열쇠다. 그러니까 물질과 생산 자체가 역사 변화의 열쇠다. 역사 변화의 핵심적인 추진력이 그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마르크스는 그런 식으로 됐냐? 마르크스가 처음엔 헤겔을 공부했죠. 헤겔을 공부하지만 헤겔로부터 그 반대편으로 나와요. 근본적으로는 헤겔의 정신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헤겔과 다른 방향으로 나오는데 어떤 건 헤겔과 같고 어떤 건 다른지 그걸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의 정신 구조는 19세기 중엽 독일에서 형성되었으며 역사주의로부터 매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역사주의라는 것은 어떤 법칙이 더 중요해서 역사가 법칙에 근거했다기보다는 역사 자체 안에 있는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것을 우선 먼저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서의 어떻게 인간이 주인공이 돼서 어떻게 역사를 새롭게 해나간다 이런 것도 역사주의의 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역사주의가 좀 다양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 역사 자체가 주도해서 역사를 움직이고 역사를 주도적 위치에 놓는 개념이 역사주의라고 일단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한 그는 일찍이 진보 개념과 연관된 사상 전통도 접했다. 진보 개념의 뿌리는 사실은 기독교적이죠. 어쨌든 인간은 죄악 속에 어둡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간다는 그런 진보 개념.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 없이 미래가 좋아지는 그런 진화 사상과 만나서 진보 개념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진보 개념은 어쨌든 간에 기독교적 영향권 안에 있고 그래서 그 진보 개념과 역사주의가 마르크스주의는 이 두 사상이 상호작용해서 생겨난 결과다. 그렇다고 해서 마르크스주의가 단순히 역사주의와 진보 사상의 다양한 요소들을 추출해냈다는 게 아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이 두 전통이 이미 융합되었던 걸 취해서 손질하여 내놓았다. 마르크스 이전에 두 전통이 융합되었던 것은 헤겔의 사상 체계다. 헤겔의 사상 체계였는데 그 헤겔의 사상 체계가 독일을 주도했던 것이 1831년 그 이후 10년 동안이라 그래요. 그 10년 동안은 마르크스도 헤겔 사상의 영향권에 있다가 얼마 후부터 헤겔의 사상 내용으로부터 등지고 나오죠. 자, 그래서 헤겔 철학은 헤겔사 후 헤겔이 1831년에 세상 떠나는데 10년 동안 독일의 사상 체계로 군림했다. 마르크스주의 역사관은 헤겔주의 세계관의 전체 내용과 연관되어서 발전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역사관은 헤겔의 역사 철학과 전체적으로 관련하면서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새롭게 되고 달리 가고 이렇게 돼 있죠. 자, 마르크스주의의 헤겔주의적 배경을 보면 헤겔 철학은 칸트 철학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정신이 능동적으로 경험 세계를 구성한다는 칸트의 인식론은 좀 말이 쉽지 않죠. 정신이 능동적으로 경험 세계를 구성한다. 자, 거기에 보면 칸트 그 얘기 그 다음에 경험 밖에 실제하는 대상 자체와 경험 세계가 다르다는 결론에 이르게 했다. 그 칸트는 경험 밖에 있는 예를 들면 절대 세계,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적 경험의 세계가 다르다는 그 얘기를 중심에 둬요. 그러니까 그 밑에 그 작은 글씨로 인식할 수 있는 현상 세계는 피노미나고 나타내 보이는 현상이죠. 인식할 수 없는 본질의 세계는 누미나. 그러니까 그 누미나가 본질 세계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건 피노미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타난 세계와 본질 세계가 다르다. 이것으로부터 철학을 쭉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그 구조적으로 볼 때 그 나타나지 않은 세계와 나타난 세계 사이를 구분하는 그 이원론, 약간 플라토닉하죠. 플라톤의 이데아. 그러면 이런 사고 구조는 위아래,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와 절대적이지 않은 현상의 세계 사이를 그 이렇게 연결하거나 구분하는 것을 주된 작업으로 삼게 되면은 다분히 그 학문적 방법론이 버티컬하게 돼요. 수직적이 되죠. 위아래식으로. 그럼 이건 뭐냐면 역사 속에서 수평적으로 가는 역사 흘러가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도 어떤 피노미나에 불과하니까 그 역사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누미나 쪽에 뭐 이런 것과 그 구분하는 데에 칸트가 관심이 있다면은 헤겔은 그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죠. 그 버티컬에서 허리전털 쪽으로, 그러니까 그 수평적인 쪽으로 가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자, 그 다음에 그러나 헤겔은 이러한 구별을 대담하게 부정했다. 역사를 중시하지 않는 입장은 조금 전에 칸트의 그 피노미나와 누미나 세계를 구분하는 입장, 그 다음에 역사를 중심에 부각시키는 입장, 이제 헤겔의 입장을 보세요. 헤겔에 따르면 경험을 넘어서는 실제란 없다. 경험을 넘어서는 실제란 없다고 하면은 그 아까 칸트에서 보면은 피노미나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물론 그 헤겔은 두 개를 구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경험은 실제로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과 역사 과정에서 경험하는 그것이 그 메인스트림으로. 자, 그다음 실제하는 것이 이성적이며 이성적인 것이 실제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구분하지 않고 그다음에 실제 세계가 정신을 통해 인식될 수 있으며 정신이란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전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뭐 정신 실제 이게 조금 어려운데 그 다음 단락에서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헤겔은 정신을 대단히 강조했는데 그 이유는 개개의 인간 정신이 영원한 정신의 현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성경적인 하나님을 등진 원죄를 지닌 인간이라고 보지 않고 절대 하나님의 그 형상 자체가 인간에게 그대로 반영된 쪽으로 뭐 그런 쪽의 뉘앙스가 있죠. 그래서 개개의 인간 정신이 그 신과 동일한 절대 정신이 그 인간 영혼을 통해서 나타난 거라고. 그래서 그 정신, 그 다음에 인간 정신은 세계를 인식함으로써 세계를 창조한다. 그 인간 정신과 절대 정신 사이에 그 전통적으로 키르케고르나 성경적인 정신은 분명한 분리가 있고 질적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자, 왜냐하면 세계가 바로 위대한 창조적 정신의 일부. 그러니까 세계가 피조 세계라면 창조적 절대 정신이 하나님인데 여기 보면은 그 창조주와 피조 세계, 창조와 피조 세계 사이에 질적 구분을 안 하고 있는 셈이에요. 기독교적으로 본다면. 그러므로 헤겔은 절대적 관념론자로 분류된다. 정신의 관념이야말로 외부 세계의 유일한 원인이다. 그래서 아마 이 하나하나 충실히 이해가 덜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헤겔의 경우에는 관념론자다. 그래서 헤겔의 그 칸트가 이원론적이라면 헤겔은 이원론적인 걸 벗어나서 그 절대정신과 이렇게 드러난 정신을 이제 다른 걸로 보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좀 이론론적인 역사 내재주의적인 그런 쪽으로 봐서 어쨌든 관념론자 이렇게 되는데, 자 밑에
학창 시절의 마르크스는 기독교에 대한 통렬한 비판에 몰두하고 있던 청년 해결주의자 서클에 가입했다. 원래 해결은 학자들의 책을 보면 해결은 그렇게 기독교에 대한 반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괴테 같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다소 냉소적인 입장에 있었지만 해결은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데 청년 해결주의자들은 또 달라요. 보통 이제 신학하는 사람들이 칼빈과 칼빈주의자가 같으냐 할 때 뭐 같다고 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칼빈주의자와 칼빈은 좀 다르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주의가 좀 다른 걸로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해겔과 해겔주의자도 근데 해겔에 있어서 어쨌든 해겔은 기독교에 대한 반대 입장이 아닌데 해겔주의자 중에 청년 해겔주의자는 기독교에 대해서 맹렬한 비판을 하면서 무신론적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써요. 자, 그다음 봅시다. 해겔은 자신의 철학이 정통 루터교의 교리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한다는 입장이었고 해겔 추종자들도 입장을 같이 했다. 그와 반대로 청년 해결주의자들은 해결주의 범주들을 이용해서 무신론을 주장했다. 무신론을 적극 주장해요. 해결주의에 대한 논쟁은 마르크스로 하여금 종교와 정치에서도 급진적 입장을 갖게 한다. 1843년 그러니까 해겔이 1831년에 세상 떠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때 해겔의 법철학 비판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해결주의와 관계를 청산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게 있어요. 그 해겔이 철학을 전개해 나갈 때 그 해겔 철학은 그 독일이 많은 그 봉건 국가처럼 수백 개로 이제 나눠져 있는 그런 국가가 어떻게 하나의 국가로 통일될 수 있느냐. 그 프로이센의 그 통일, 독일 이전의 프로이센이죠. 그래서 그것을 과제로 삼아서 정반합식으로 하나하나 해가지고 큰 국가를 완성해가는 그것을 어떤 목표로 삼았어요. 그 국가를 약간은 그 현실 세계의 역사가 지향할 이상적 차원으로 생각한 건데 그것까지가 이제 해겔이 했던 거라면 그 마르크스가 봤던 건 뭐냐면 국가 안에서 국가라는 틀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이라든가 그래서 국가 자체가 오히려 그 가난한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억압하는 시스템이 아니냐. 그래서 국가 자체도 혁명을 통해서 전복하고 국가를 넘어서야 되지 않느냐. 국가를 전복한다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해겔과 마르크스가 역사적 상황에서 자기 작업을 하는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마르크스는 프러시아의 대다수 빈민이 법률적으로 아무런 권리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가에 의해서 인정받은 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해겔은 이 빈민들을 단순히 국가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사람들로 취급했는데 해겔주의 전제에 따르면 국가는 모든 사람이 자아를 성취할 수 있는 자유의 기쁨을 보장해야 됐다. 그러니까 해겔주의는 국가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바람직한 이상향적 목표로 봤다면 마르크스는 국가 자체가 마치 어떤 그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어떤 체제, 공적 체제로 봐서 국가 자체도 혁명의 대상이 되는 걸로 보고 있죠. 자, 해겔법 철학 비판에서 마르크스는 해겔주의 국가란 보편적 인간 이익을 위한 활동하기는커녕 기득권 이익을 따라 작용하고 있다. 국가는 해겔이 시민사회라고 불렀던 경제적 개인주의 가면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는 가면을 쓰고 있다. 가진 자 개인을 보호하려는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국가는 역사의 정점에 있는 게 아니다. 이게 해겔과 마르크스 다르죠. 해겔은 국가가 정점인 것처럼 보지만 마르크스는 그걸 깨트려야 되는 혁명의 처음 접초로 보고 있다는 심이죠. 마르크스에 따르면 국가를 칭송하는 대신 모든 사람이 권력을 나누어 가진 민주주의를 목표로 나가야 된다. 바로 여기서 역사는 인민대중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어떤 국가도 존재하지 않는 공산주의 국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마르크스 사상이 딱 두고 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좌파적인 권력을 가진 정부가 다분히 마르크스적인 배경을 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들이 어떤 그 인민대중을 국민을 무시 안 하거나 억압 안 하거나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들은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국가의 권력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자기 모습 비슷한 게 있어요. 결국에 물론 중간에 수정된 마르크스주의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마르크스주의는 그 국가 자체가 그 돈 가진 개인들을 보호하는 어떤 그 합법을 빙자한 체제라고 보고 그걸 넘어서야 된다. 그런 걸 얘기하는데 넘어서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할 수가 없겠죠. 국가를 넘어서는 바람직하다던 체제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유토피아를 말하긴 했지만 유토피아에 대한 자세한 내용 같은 거는 마르크스가 이제 말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르크스는 해겔의 방식으로 사고했지만 해겔로부터 지적 독립을 선언한 셈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국가와 관련해서 약간 그 마르크스주의의 그 좀 모순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많이 다룰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겠는데 마르크스주의 비판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제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마르크스의 사상에서 역사 유형은 인간적 요인과는 독립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에 어떤 법칙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이행되고 뭐가 이행돼서 법칙적으로 단계별로 간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그 인간적 요인 여러분 역사 안에서 그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그 체제 하에 똑같은 어떤 그 경제와 법적 체제, 똑같은 사회적 요건 속에서 쌍둥이가 따로따로 인생을 시작할 때 인생 마지막에 가서 전혀 다른 너무나 다른 그 결과로 드러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적 요인과 요인이 참 중요한 거죠. TV 드라마를 생각하면서 구원사라는 드라마를 생각할 때 TV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거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게 인간적 요소가 중요한데 어쨌든 마르크스주의 그 역사관에서 역사 유형은 그 인간적 요인을 제외시켜서 말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생산에 자연적 법칙이 불가피한 결과, 자연적 법칙이 불가피한 결과라는 철칙, 그러니까 어떤 변치 않는 법칙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좀 문제란 말이죠. 과로 마르크스 본인은 인간이 역사의 형성자라는 자신의 최초의 전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마르크스 본인 자체는 그 어떤 역사 속에서 인간이 역사를 형성해 간다는 입장을 배제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나중에 가면 마치 무슨 법칙 자체가 인간의 모든 어떤 요소까지도 다 제외시키는 것처럼 됐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 안에도 일관된 입장만 있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다양한 측면을 가진 인간의 문화적 업적이 역사의 궁극적 결정 요소로서 생산 하나만으로 설명될 수 있느냐. 그 인간이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물질적인 존재만이 아니죠. 인간이 얼마나 복잡해요. 똑같은 상황에 있어서도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도 무척 불행한 사람이 있고 무척 행복한 사람이 있죠. 똑같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어제 10만 원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오늘 100만 원 가지고 상당히 살만하죠. 근데 어제 한 10억이나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오늘 1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어쨌든 간에 그 여러 가지 변화 요소라든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요소, 뭘 이뤘다고 할 때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이랬으니까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제외하고 그냥 생산 하나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부 그 인간의 어떤 문화적 업적이나 예술 이런 문제를 다 판정할 수 있냐? 그건 안 된다 이거죠. 그 마르크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르크스 자본론은 서유럽 자본주의 발생에 관한 역사적 스케치를 다루고 있는 거지. 모든 민족이 운명적으로 거쳐야 할 일반적 과정에 대한 역사적이고 철학적 이론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마르크스는 뭐냐면 제가 자본론을 말해도 이게 모든 민족, 모든 상황에 다 대입되는 게 아니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근데 이제 후진국이나 여러 나라 요즘에 그 이미 어찌 보면 좀 속된 말로 한물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꾸 옛날 법칙에 따라서 모든 걸 판정하려는 이미 또 어떤 산업자본주의를 넘어선 그 부르주아와 노동자의 그 이분법적인 구조를 넘어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와서도 그런 걸 자꾸 대입해서
퇴행적으로 만들어가려는 건 한계에 있는 일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엥겔스는 말년에 유물론적 역사 개념을 경직된 공식처럼 적용하려는 경향과 싸우려고 했다. 유물론적 역사 개념을 여기에 역사 연구를 하지 않는 구실로 사용하려는 사람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역사를 깊이 있게 공부해서 유물론적 어떤 역사 개념도 그 역사 개념 중에 뭐 하나로서 좀 깊이 있게 다루면은 그것도 유용할지 모르는데, 그런데 다른 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거 하나만 알아가지고 막 외치는, 그러니까 역사 연구를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그거 하나만 가지고 외치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마르크스주의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엥겔스는 자기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마르크스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마르크스를 옹호하려는 게 아니고 본래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거하고 후대에 와서 그 아주 과격한 혁명분자로서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입장이 달랐다는 거예요. 칼빈이 예정론 얘기할 때는, 칼빈이 그 기독교 강요에서 얘기할 때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맥락에서 예정론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도하셨다 이런 쪽이 예정론의 핵심인데, 나중에 칼빈주의자 쪽 가면은 하나님은 태초부터 구원받을 자 안 받을 자를 예정하셨다는 논리적 대전제로 나가죠. 이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주의자는 다른 게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적 유물론은 세계 역사에 관한 성숙한 반성의 결과가 아니라 독특한 관념 철학에 대한 반작용의 결과였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마르크스가 역사 작업을 한 걸 보면은 그가 조금 더 폭넓게 세계 역사를 공부를 많이 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고, 당장 어떤 해겔로부터 벗어나려는, 해겔에 대해서 논박하려는 입장에서 좀 이렇게 반작용의 결과로 사적 유물론이 나오게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비판하면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사적 유물론이죠. 자, 그 다음에 사회 경제 발전이 어떻게 예술적 성취 뒤에 있는 궁극적 결정 요인이라고 간주할 수 있을지를 이해하는 건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꼭 이게 옳은 얘기는 아니지만, 인간이 경제나 먹는 거는 좀 배와 이런 욕구에 관련이 돼 있죠. 그 문화는 그 배보다는 예술이나 이런 건 좀 다른데, 필링 같은 거. 그러니까 어쨌든 뭐 좀 이렇게 세속적인 차원에서 적은 문화라고 할 때는 약간 성적인 측면을 이렇게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배 밑에 부분과 관련되어 있을지 몰라요. 그 다음에 가슴에 감동을 주고 머리에 정리를 하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예술적인 고차원적인 차원은 약간 그 가슴과 머리 윗부분 쪽에 많이 관련되어 있죠. 근데 경제는 좀 배 아래쪽에 좀 관련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제나 이런 물질 차원이 예술의 모든 걸 어떻게 그렇게 결정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건 이제 사적 유물론 자체, 물질이 모든 것의 토대와 근본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얘기고, 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라든가, 말씀으로 구원하신 거라든가, 그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든가,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차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믿음과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밀어버리고 인간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다른 걸 다 밀어버리고 인간이 그 당장 다루고 있는 물질 생산 조건 요걸 가지고 모든 역사와 모든 그것으로부터 그 영혼과 관념도 결정이 되고 예술도 결정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주장이라는 얘기죠. 그건 그 일반적인 상식적 학자들도 다 그 정도는 오케이인데, 그러니까 그 산업혁명 당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유럽의 좀 너무 혼란스러운 그 자본주의의 폐해 상황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대처에 혁명의 논리로 나가는 데는 뭐 이런 게 옳을 수도 일부 옳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학문에 이런 걸 대입하는 거는 좀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고. 밑에 보세요. 마르크스 역사관은 인간을 불확실한 희망으로 이끌고 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가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말하는 그 이상 구체적인 걸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불확실한 희망으로 이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사도 여러 가지 공산주의 나라들이 공산주의를 다 포기하고 동구권에서의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1900년대, 1990년대에 이미 그 대학마다 마르크스 자본론 강의를 폐강했다 그래요. 그쪽에서는 용도 폐기된 것을 우리나라는 어떤 다른 의도로 그걸 활용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대놓고 말은 못하고 어떤 그 혁명 논리로서 그 진영을 나누고 뭐 이렇게 공격적인 뭐 이렇게 이런 논리는 활용하고 있는데 근원적인 학문적 토대로서는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 밑에 인간 활동의 본질적 형태는 생산이다. 생산이고 물질이다 할 때 우리는 창조, 계시, 신앙, 하나님의 형상을 다 부인하고 없애버려야만 이게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마르크스에 따르면 인간은 물질 세계의 일부가 된다. 물질 세계 일부이기 때문에 짐승이나 인간이나 뭐 차이가 없게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등지고 멀리 가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 원래의 마르크스가 또 마르크스주의가 좀 다르다는 차원이 있고 마르크스 자체도 원래는 신학을 좀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시대 상황과 관련해서 참 이제 치명적인 그 영향을 준 그런 논리를 전개한 셈이고 그 마르크스와 엥겔스 사이도 조금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읽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턴 같은 사람도 뉴턴 자신은 그 신앙의 반대 입장이 돼 있지는 않았는데 뉴턴의 만유인력은 이후에 과학적 시대의 불신앙이나 반신앙적 차원에서 많이 쓰임 받게 됩니다. 마르크스는 말할 나위도 없죠. 마르크스 자신도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이고 그 마르크스주의는 이후에 전 세계를 참 어렵게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감정적인 차원보다는 그 내용이 뭔지를 얼마만큼은 아는 것이 기독교 신학을 하는 입장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그 한국에서도 막시즘이 많은 실험적인 차원에서도 이미 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이상 그걸 내세우기 어렵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막시즘의 논리보다는 그런 그 프락시스 차원에서 그걸 써먹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감출 것도 많고 그들 스스로가 내부에서 균열이 되어가고 있고 이걸 우리가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하면서 막시즘을 잘 모른다는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같은 거는 좀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해 강의 마지막 시간에 부족하나마 마르크스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과제 문제나 이런 것은 전화로나 카톡방으로 문의를 해주시고 필요한 경우에 메일을 주시길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